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산동반도 요동반도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반도인 산동반도가 실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곳임이 속속 드러나고 세계 탑클래스 공인 메이저 대학의 주요 연구자료로 배포가 됨으로 인해서 세계에 이 소식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이 동아시아의 뿌리가 되는 민족임이 드러나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자부심이 생기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메이저 대학에서 발표한 지료로 의미가 매우 깊으며 향후 미래 지정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벌써부터 이 자료들을 근거로 여러 동북아시아에서의 아젠다들이 여러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진화인간과학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동아시아의 인종학적, 인어학적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크즈 허드슨 마르틴 로비츠 교수는 케임브리지의 라이센스가 오픈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의미심장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의미심장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원전 3500년 전부터 1500년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는 고대 일본어의 뿌리가, 한반도 북부에는 고대 한국어 즉 프로토 매크로 코리아닉 랭귀지와 프로토 자포노 코리아닉 랭귀지가 형성됐고 기원 후 300년에는 무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시대를 기준으로 고대 한국어와 고대 일본어가 한반도 즉 최초의 기원전 3500년경에는 한국과 일본 문명의 모태가 된 문명, 이 한반도 북부 압록강과 유화 사이의 요동지역에서 꽃피워졌고 기원전 1500년경에는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의 프로토 자포닉, 그러니까 현대 일본어의 원조가 되는 언어가 한반도로부터 유입이 된 것입니다. 즉, 일본어는 곧 고대 한국어에서 나왔으며 현대의 한국어는 고대의 시기부터 가장 길게 오래 유지되어 온 언어이고 한국인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문화 이전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민족들 이미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민족의 중국 기원실, 이나 일본의 임나일 본부설 등을 전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미 메이지 학계에서는 한국을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임을 서서히 인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뿌리가 되는 국가가 다름 아닌 고조선 시대에 그 뿌리가 있음.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 왕실에서는 자신들이 쿠다라의 뿌리, 즉 백제 왕실의 한 갈래임을 매우 중요한 행사에서 발언을 해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일본 왕실에서는 백제 왕릉에 참배를 하는 등의 일을 비공식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사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은 백제사까지만 따져온 일본으로서는 큰 충격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자칫 한국에서도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선적으로 고조선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놀라운 부분은 바로 산동반도에 관한 그동안 한국은 요동반도와 만주 일부 지방이 한국의 역사적 영토로 인식을 해왔으나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산동반도가 우리 민족 계열의 지역임이 영국 측 공인자료를 통해 즉 산동성의 민족적 특색이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이족 계열의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뿌리가 되는 고대 민족 계통임이 이번 영국 측의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상황인 것인데요. 사실 산동성은 오랜 동안 별도의 민족의식이 어느 정도 민족의식이 있었으며 제나라 등으로 자신들의 민족성을 구별해왔고 그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매우 미녀가 많은 지역이며 높은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느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말하기보다는 산동인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산동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고대의 민족적 내와 언어적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한반도 일본 열도, 산동반도 만주요통 지방이 중국 민족과는 구별된 민족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몽골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하는 분석이 있어서 몽골 민족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민족이동 루트보다 오히려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 몽골 그리고 메이저한 흐름은 한반도 북부에서 일본 열도 방향으로 민족적 흐름 이 이동했었을 것으로 메이저학 특히 캠브리지대 연구자료에 의하면 산동반도에 대해서는 B 1300년경 고한국어와 고일본어 이렇게 두 인어가 산동반도에서 한반도로 해양을 건너 전래했을 것이라는
가설과 기원전 1500년 전 요동 산동에서 프로토 자포닉즈 일본어의 모게인어로 분류되는 언어가 한반도로 전래됐을 가설을 보고하였는데, 이 가설대로라면 산동반도 요동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가 하나의 민족적 갈래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언어적 특색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중국 대륙과 분절되어 옛 고대의 언어적 형태가 잘 남아서 중국과는 구별된 문법 구조를 띠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산동반도는 한국어의 뿌리가 사라지고 L300년 부여 백제신라가해가 있던 시기에 고 한국어 고 일본어의 두 언어가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여계열인어 즉 고구려어는 훗날 백제 등을 거쳐 일본 열도로 전래됐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본인의 상당수는 고대 한반도에서 이주 해간 도래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글로벌 탑클래스 메이저. 이러한 역사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서유럽 끝에 위치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북유럽 지역이 같은 민족 계통으로서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계통 민족들이 라틴 성향의 민족 계통을 이루는 것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고대의 민족적 정체성을 두고 극동아시아 지역들, 즉 산동반도, 한반도, 요동, 남만주,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권이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극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 역시 통일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산동, 만주, 요동 일대 역시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지역들의 단일화된 역사에는 바로 고조선이 있습니다. 고조선이 산동,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가장 조상이 되는 국가이고, 그 정체성을 곧바로 이어받은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 여러 지역들 간 통합과 갈등 봉합 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매우 강한 국가로 떠올라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내몽골, 대만을 독립시켜 정작 한반도와 가까운 산동반도, 만주 지방에 대한 논의는 매우 특히 산동반도에 대한 언급은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만주 지방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독립국가가 설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나라, 후금, 만주국 등이 근대 시기까지 있어왔지만, 산동 지방에 대해서만큼은 고구려인 이정기가 세운 고구려의 유민들의 왕국인 제나라가 붕괴한 이후로 독립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북부정구는 내몽골, 동북삼성, 산동성을 아우르는 거대한 정구로서 수도 베이징이 있는 중부정구를 감싸 주위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이 중국 북부정구는 북한에 무기를 대주는 집단이며, 과거 북중왕래가 활발했었던 시기에는 중국 북부정구 중 심양군구 군부 세력, 이 북한 내 희토류 자원을 독점하다 시피하여 막대한 부를 획득했을 정도로 북한과 매우 밀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단이 중국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쿠데타라도 일으켜나 미국 등 서방 진영국 가들과 연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만주, 산동반도 일부 지역은 분리 독립을 통해 별도의 국가 설립까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북부전구, 그 중에서도 요녕성의 심안군구에는 상당 요직에는 조선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시진핑 정권의 최대 위협이었으나 2018년까지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통해서 상당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타케시타 마사도시라는 한 일본인에 의해 나온 정보 중에서는 북한의 후원자인 심양군구와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유택의 금융 자본이 베이징을 향한 거대한 쿠데타를 계획 중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6년에는 다른 일본인 노구치 히로유키 씨는 현재 조선족 이 많은 동북 삼성을 장악한 심양 군구와 북한 정권이 힘을 합쳐 중국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아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유택의 거대 자본들에 의해 산동반도, 한반도, 일본 열도, 만주지방을 연결하는 경제적 연대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는 세계적인 물류 루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동아시아와 북미 대륙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물류 루트의 계획이 수립되어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이 물류 루트를 장악하게 되면 세계 물류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산동반도, 한반도, 연해주, 아메리카 대륙을 이어주는 물류 루트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주강 삼각주 상하이 한반도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물류 루트입니다. 이 물류 루트는 홍콩과 뉴욕, 시카고, 미국 동부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근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초음속 하이퍼루프 물류 여객 터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비행기 이상의 속도로 주파가 가능해져서 세계 물류에는 거대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산동반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해저터널은 핵심 물류 거점으로서 어느 한 거대 세력, 특히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가 된다면 세계적인 물류망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산동반도의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가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과 같이 형성된다면 한반도와 산동반도를 이어주는 세계 최대의 고부가 가치 물류 루트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물류 루트 계획에는 일본도 끼고 싶어 합니다. 일본 열도는 현재 러시아와의 사할린 갈등으로 인하여 북방으로 가는 물류 루트가 막혀 있는 상태이며 또한 도쿄 이북 북방 지역에는 이렇다 할 만한 산업도시가 없는 상황이고 건너야 할 해협이 많아서 물류 터널 건설 시 사업성이 나오질 한국과만 연결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정치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속에서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과거 영국의 점령지였던 웨이하이에서 백령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구간 웨이하이와 화성시를 연결하는 터널안 인천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현재 산동반도가 민주화가 되어 분리독립될 경우 인구가 약 1700만 명 정도로 한국의 3분의 1 이하의 비교적 적은 인구가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해저터널이 뚫리게 되면 많은 한국인들이나 북한 주민들의 이주를 장려하여 기존의 중국 문화권, 이 아닌 동이족의 문화, 한국 계열의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국제자본의 유입을 통해서 산동반도, 한반도 등 주변 지역에 새로운 글로벌 영향력을 갖는 경제권으로 재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성이 이뤄지게 되면 한반도는 중국의 물산, 동남아의 물산, 일본 열도의 물산과 그가 한반도로 모두 쌓이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관측되며 중개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유층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일제시대 한국 해방 이후에 한국에 정착한 상당수의 화교들은 산동반도에서 자유를 찾아 이주를 해온 과거 자유중국 국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들은 공산체제의 핍박을 피해서 오늘날 인천과 서울 등의 자리 잡고 중국집 등을 개업하여 한국인들에게 요식업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이들은 산동인들로서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결코 차별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한민족과 동화될 수 있도록 최근 영국에서 나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포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의 오성홍기를 대신하여 과거 자유중국의 상징, 이자 대만의 상징인 청천백일 만지 홍기를 내걸어 중국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산동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는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국방력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다투는 한국이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산 요격 미사일 천궁이에 대한 UAE의 수출액은 무려 4조 1,500억으로 사상 첫 해외 수출이자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기에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을 비롯 한국과 경쟁하던 이스라엘마저도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정작 이 소식에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예멘 내전의 라이벌 격인 이란군으로 그들은 해당 소식이 나오자마자 수만 명의 병사를 희생해가며 어렵게 차지한 주요 시설마저 버려둔 채 자국으로 후퇴하는 등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한국 무기의 명성 하나만으로 8년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전쟁이 마침내 종결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현재 지구상의 최대 이변으로 꼽히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잠시 묻혀 있었을 뿐 꽤나 오랫동안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2014년 예멘 수니파와 종파 갈등을 벌이고 있던 시아파의 후티 반군은 9월 수도인 사나를 점령한 뒤를 기점으로 모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고 중앙정부마저 손에 넣은 후 지속적인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면서 당시 후티군은 초기 중앙정부에 협조적이었으나 예멘을 6개 자치지역으로 나누는 연방제로의 새로운 헌법 초안이 작성되면서 자원이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막히는 상황에 처해지자 급기야 예정에도 없던 쿠데타까지 시도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후티군은 예멘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아라비아 반도 지부와도 교전을 벌이고 있었고 더욱이 사우디군과 서방 국가들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등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었기에 만일 쿠데타까지 성공한다면 내전이 발생할 공사는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예멘 사회주의 세력의 분리, 독립운동마저 겹쳐 있으니
사실 이는 미국이나 유엔조차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대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고, 또한 그 어떤 군사 전문가들도 후티군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2015년 1월 대통령궁을 장악한 데 이어 예멘의 최대 미사일 기지와 군사학교마저 점령하는 등 결국 후티군이 쿠데타에 성공하자 로이터 통신은 후티 측이 예멘의 의회와 정부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신속히 보도하며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다는 등 처음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사회 전체에 불어닥친 혼란은 곧장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서구 국가의 철수와 더불어 각 지역에서 합법 정부로서의 저항이 일어나는 등, 이에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예멘이 눈앞에서 붕괴되고 있다며 조속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내전이 이웃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종통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는 것인데요. 하디 대통령은 후티군을 피해 남부로 피신하면서 같은 순위파인 사우디에 SOS를 요청했는데, 이로써 그들의 뒤에 위치한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사실상 앙숙 관계인 사우디의 총돌은 7년간 수백만 명의 피난민과 더불어 석유 생산의 핵심 시설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겼고, 예멘 인구 중 무려 78%가 식수 및 음식의 부족, 그리고 의료시설의 긴급한 요구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오죽하면 유엔 측에선 자체적으로 지정한 단계 중 최상위급인 3단계 위기 상황을 6개월 동안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의아했던 점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우디의 참전 이후 해당 내전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내놨다는 사실인데요. 중동의 또 다른 전장인 시리아의 경우 전 세계 열강들이 평화협상을 이끌면서 종식되리라는 희망의 조짐이라도 보이고 있지만, 이곳은 오히려 사우디의 개입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를 영원한 전쟁이 될 공산이 커졌고, 이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것이 마치 중동판 베트남전의 늪에 걸려든 것 같다고 발언한다거나, 세계 유명인사 350명이 조직한 한 온라인 모임은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를 통해 중동의 최빈국을 전 세계가 최악의 인도적 위기로 돌아넣었다며, 한때 이곳에 전쟁 물자를 공급했던 미국과 영국 정부에 즉시 사태를 해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내전의 진짜 이유는 놀랍게도 사우디군의 형편없는 전투력 저하가 원인으로 드러나 때 아닌 논란이 됐는데요. 참고로 사우디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틀은 러시아가 한 해 지출하는 비용인 616억 달러보다 무려 170억 달러가 많은 784억 달러로 드러났고, 국방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는 누가 봐도 분명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할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실제 군사 장비와 스펙을 보면 해공군을 합쳐 30만 명, 병력의 F-15기와 유로파이터 등 1,800기가 넘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장갑차 또한 4,200여 대, 그리고 전차 1,300여 대를 포함 심지어 해군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전투함을 70여 척이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정작 사우디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랭킹에서 17위를 차지하는 등 6위에 랭크된 한국보다 한참 미리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곧 사우디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이틀은 압도적인 장비에도 불구 번번이 후티 반군에게 패배를 거듭하며 첨단 장비가 곧 전투력과 비례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지난해 9월엔 사우디군 2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 국제적 망신을 당한다거나 전투 도중 감자기 장갑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아군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수입한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그저 아무런 전략 없이 무작정 돌진시키다 한 개번에 10대 이상을 잃은 등 그저 돈 하나 믿고 불량 공세나 펼치고 있는 수준이었죠. 그러던 중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습니다. 예멘 내전의 주요 요충지인 항구 도시 호데이다마저 후티 반군에 빼앗겨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는 계속되는 졸전에 분노하며 전선에 나가 있는 군사령관을 전부 교체하는 긴급 왕령을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현재 고작 국경을 겨우 방어해내는 상황에 이르자 사우디 왕실은 이러다 본토까지 밀릴 것을 우려해 결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고, 늘 그렇듯 기적같은 성공을 보여줬던 한국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 기에 이르렀는데요.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예멘 내전에 참가했다가
코너에 털려있던 UAE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방어 역량을 지적으로 보충할 한국형 방공 체계 천궁 도입을 전격 추진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날리며 적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의 방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이스라엘마저 경악시켰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천궁이는 교전 통제소와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수직 발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사대 1기당 8발의 미사일이 탑재돼 2017년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능으로 이미 개발 전부터 중동 국가들의 이목을 끌어왔는데요.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돼 수직으로 솟구쳐 오른 뒤 방향을 급격히 틀어 목표물 향해 날아가는 이 방식은 특히 공터가 많은 중동 지형의 특성상 방어전에서 매번 털리기만 하던 사우디 정규군의 결정적인 한방이 될 것이라 평가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그간 내전으로 핫한 중동 지역의 대량의 지대공 미사일을 팔아치우기 위해 UAE 측과 내키지도 않는 수교를 맺는 등 지극정성을 쏟았음에도 결국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고, 반면 이란 측은 그간 정규군이 후퇴할 때마다 각종 전차와 전술트럭, 그 외 주요 통신장비를 그대로 던져놓고 도망가는 사우디의 행보 덕분에 그간 팔자에도 없던 고급 장비를 노획해 운용하는 등의 행운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 소속 예멘 분쟁 특사팀에 의해 거론된 종식 제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예멘 특사가 오만을 방문하자 모하메드 후티 반군 대변인 또한 이를 적극 맞이하며 새로운 국면 변화를 예고했는데, 이틀은 특히 확실한 종전 결정만 내려진다면 후티군이 거의 장악한 북부에서도 아직까지 매우 치열한 점전이 벌어지고 있는 마리브 지역을 포기할 의향도 있음을 내비쳐 언론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후티 측은 석유 자원의 보고인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하루에만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민간 시설과 군 시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일삼아왔는데, 지난 3월만 해도 휴전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던 이틀이 갑작새 태도 변화를 보인 건 다름 아닌 천궁의 배치 이후 달라질 내전의 양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군은 적군이 가진 무기 중 가장 위력적 무기를 탄도미사일이라 언급하며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 나름대로의 방어책에 집중해왔는데,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군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한 비전 2030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자주 국방에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포함시켜왔는데요. 중국의 제조 2025를 연상시키는 해당 정책엔 사우디 측이 자국 방산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포함 국산 전차인 K흑표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와 더불어 특히 다연장 로켓인 천무와 해상방어용 단거리 유도무기 비공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도입안이 함께 거론됐고, 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지난 2019년 한국을 자국 국방과학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요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며 직접 한국을 방문해 기술 수출 관련 논의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찌나 큰 관심을 보였는지 그는 도착하기 앞서 수일 먼저 아흐마드 군수산업청장을 미리 입국시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시키기도 했고, 출국 전 한국에서 제작한 대전차 유도무기와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기도 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내 기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분명한 건 한국산 트럭을 주 무기로 다루는 후티군을 이기기 위해선 결국 한국산 무기로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고, 중통연합이 이 같은 진리를 지금이라도 깨달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현재 미 정부의 IRA 이후의 반도체, 전기차나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방산업체에서도 미국에서 관련 분야에 문제를 삼는 국면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이기 때문에 비슷한 냄새만 나도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미국이 이제 방산 분야까지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며 이국을 초조하게 만든다는 국면도 나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미국 방산업계와 강대국들이 왜 움직이며 한국은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최근 유럽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지역이 러시아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아시아는 중국이 언젠가는 대만 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뭔가를 터뜨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인도와 국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어 더욱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국은 사상 최대의 국방비 집행을 시연하면서
국가 방위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내년 사상 최대 국방비인 60조 원대가 집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는 처음으로 적기지 공격 장비를 도입하며 중로를 경계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40년간 지킨 GDP 대비 1% 이하로 집행한다는 국방비 1% 룰도 깨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군비를 확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방산 수출 분야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현재 엔저를 비롯해 수출까지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근 일본 경산성은 일본 반도체 아이회사 8곳을 결집하고 삼성을 추격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삼성 반도체를 따라잡고 왕년에 세계를 제패하던 일본으로 거듭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일본이 과거에 했었던 분야이지만 방산 수출까지 새롭게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가까운 한국이 던져놓은 엄청난 파장 때문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연일 방산 분야에서 초대형 수주를 받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만 해외에서는 보는 시각이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으로 한국의 대박이 부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출구가 된 것이죠. 현재 저성장의 시대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는데 한국의 방산 비상은 여럿을 자극함과 동시에 기존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의 경계심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한국이 전쟁 상황을 통해 엄청난 군수 수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K9 전차를 비롯해서 FA-50 경공격기 등 다양한 물자를 유럽에 수출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군수불자 판매로 나라가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이 되버렸습니다. 한국은 폐허가 된 전쟁 후 10년이 지나자 일본에서는 신칸센 고속전철이 깔리고 올림픽을 열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접쟁 특수가 대단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저성장을 거듭하는 일본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입니다. 경산성은 한국 수출 규제를 내리더니 불과 2년 만에 이제는 삼성을 따라가자는 유제이달 화법을 낸 것이고 한국의 여기에 톡주를 평원법으로 막자는 의도가 묶여있던 숨겨있는 걸로 방산까지 대거 풀어서 보입니다. 실제 일본은 일부 레이더나 첨단 부품에서 단독 기술을 보유했고 이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행정적 절차와 평원법 해결 등이 상당 기간 발목을 잡을 것인데 어찌되었든 이제는 일본도 자존심이고 뭐고 현재는 국위만을 추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제 한국 바라기가 된 국면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최근 여행을 개방한 일본은 사실상 한국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가깝기 때문에 교통비가 다른 나라 대비 가장 저렴해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이고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그간 코로나 스트레스로 NO 재팬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으로 지방 경제를 살리고 반도체를 따라가며 이제 방산까지 벤치마킹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한국의 비상은 적지 않은 충격인데 가장 거슬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독일입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치러낸 군사대국으로 그가 일부나마 유럽에 무기를 계속 공급해온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철을 다루는데 능숙했고 이러한 기술을 독일 자동차 공업을 세계 최고로 발달시키기도 했는데 독일 역시 일본처럼 법적 제재와 더불어 미군 주둔 그리고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며 군수가 약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 침공 이후에 독일은 다시 재무장 선언을 하면서 유럽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그가 제대로 된 방산 생산을 공백이 해낼 수 너무나 컸기 없었는데요. 때문에 당장 전차 생산도 매우 지연되는 관계로 폴란드의 납기를 전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폴란드는 과거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전자 오퍼를 냈지만 아예 받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독일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기와 같은 유럽 전체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유럽연합 영내두달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구성원으로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 폴란드등 통유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일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기도 했으며 대부분 관례처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제는 각 국가가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가 당장 한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침공을 당한 국가에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폴란드가 눈이 뒤집히는 상황인 심정은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전차 대신 한국의 구 등을 대거 주문했고 독일은 이에 폴란드에 푸념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영내 관행을 무시했다라고 했지만 이미 독일은 예전의 독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독일은 최근 뜬금없이 친중행보를 보이며 이국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이번 러시아 자원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끊으며 서방끼리 뭉치는 듯 했지만 독일 슬츠 총리는 유럽 3왕국 중 하나인 합부르크 항구의 한 곳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시진핑을 방문해서 독일과 중국 간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막상 독일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은 그야말로 영내 관행과 원칙이 깨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조차 중국과 손을 잡는 판국에 한국이 폴란드에 방산을 공급하는 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독일은 그렇다 치지만 미국까지 환상의 조합으로 납기 지원을 하는 상황이 파다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대공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를 미국에 주문했지만 무려 5년 동안 받지 못했고 최근엔 미국으로부터 다연장 로켓포인 하이마스 공급이 수년 내에 불가하다는 현락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에 방산 몰빵을 하고 있어 한국이 최우방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며 말합니다만 사실 뜯어보면 폴란드는 원칙을 지키며 했는데 일단 무조건 미국에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방산 물품도 미국에 수차례 혹은 수년간 요구해왔으나 납기가 되지 않은 것들이었고 대체품을 찾다가 결국 한국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한국 방산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MOU를 맺었고 MOU 뒤에 졸졸이 본계약을 시연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에 달린 문제라고 파악한 이들이기에 계약으로 동락하는 인도네시아와는 태도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이 폴란드의 25조 원짜리 계약이 일단은 유럽과 미국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가 한국 첨무로 대체되면서 미국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 정치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지난 11월 초 한국 방산이 폴란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방산업계가 최근 K방산의 낭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취재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다소 공격적이며 한국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미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연내부터 폴란드에 방산물품을 인도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마케팅에 불과하며 어떻게 올해 당장 방산품을 인도할 수 있겠냐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완전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한국의 약속까지 신속한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까지 거의 무풍지대로 신경 안 쓰던 곳이 바로 방산 분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의외인데 이는 지난 25조 원짜리가 매우 큰 역할을 했고 여기에 미국이 러시아 전쟁을 뒤집은 핵심 무기인 하이마스가 한국 첨무로 대체되었다는 소식에 미국의 방산업체가 이를 직접 거론하며 문제 삼고 한국의 방산에 대해 지적하고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최우방 관계인 영국에서도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즉각 경계하고 나섰는데요. 그들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폴란드의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는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 군의 현대화를 뒤로 미루고 폴란드에 우선 공급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이러한 방산 급부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미국 싱크탱크도 있습니다. 자칫 서방의 안보가 순식간에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 한국 덕분에 방어라인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독일 등의 군수 공급이 지연되자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다양한 유럽국이 한국에 주문 중인데 미국 방산업체에서는 손실이 예상되지만 서방 안보가 강화되는 것에 긍정적인 상황이고 아직 한국의 군수물자 판매량이 미국에는 비교도 안 되게 적다는 점도 위협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최근 미국이 IRA 등 한국 밥그릇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혹시 방산 분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오지 않나 하는 큰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의 경우 탄약체계 라이센스를 미국과 계약해 만약 미국이 이것을 들어버릴 경우에는 한국의 첨무가 영향을 받게 되고 FA50이나 기타 다양한 방산에도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러한 것을 언젠가 딴지를 걸게 된다면 한국 방산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각종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고 현지화 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등 장갑차나 전차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미국이 관련 분야에서 설 자리를 잃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기술 이전에 아주 인색하기 때문에 결국엔 기술 이전을 해주는 한국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산은 이러한 가능성이 크게 낮을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은 북한과 맞닿아 있고 한국의 방산 성장은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며 중국까지 견제하는 훌륭한 동맹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밀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국의 FA-50 같은 경우에는 미 F-35 훈련기로 오히려 미국 방산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산 분야에서는 아직 반도체, 전기차 혹은 원자력 같은 일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방산은 군사 동맹과 직결되어 상호 간의 경쟁보다는 긴밀한 협력이 훨씬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국제 정세가 안정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 한국 수출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기에 그동안 최대한 기술의 국산화와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드디어 미국에서 한국 방산까지 거론하며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열심히 국방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막 수출의 길이 열릴 셈인데 국제사회는 냉정하며 이윤을 추구하기에 그만큼 한국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전투부대가 지난 7일부터 강원도 인제에서 우리 육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UAE에 파병된 우리 아크 부대가 현지에서 합동훈련을 한 적은 있었지만 UAE군이 훈련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육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의 일환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UAE군 1소대가 최초로 참가해 훈련에 의미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장갑 차자주포 공격기동헬기, 드론 및 무인기 등 전투장비 200여 대가 투입되었는데 UAE군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과학적 장비를 통한 훈련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 투스타인 나시드 알 셰이 UAE 지상군 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한국군의 놀라운 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UAE는 한국에 천궁이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극비리에 엄청난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고 알려지는 시점에서 이번 훈련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최근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와 더불어 이번 한국에서 UAE군의 합동훈련을 주시했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경각심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에서 군사장비를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호주에서 독일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와 대포를 판매하는 게 휴대전화나 음악을 수출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한국은 상대국에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안보와 경제, 정치 측면에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드로 교수는 여기서 UAE의 예를 들었는데 한국은 UAE에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 합동훈련과 군사장비 기술 개발, 정보 공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들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안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무기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빨리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도입하면 훈련과 경험 등을 공유하며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도 그 나라와 큰 신뢰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UAE는 한국에 약 300억 달러, 한화 약 4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MOU 13건이 체결됐는데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 IT,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30건이 넘었습니다. UAE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UAE는 한국과 대규모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최근 방산에서도 가장 큰 수입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UAE는 지난 1월 LIG 넥스원의 최첨단 방공유도무기 체계 천궁이 35억 달러 4조 7천억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UAE는 한국 외에 첫 번째로 천궁이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UAE를 통해서 전 세계에 천궁이를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UAE가 천궁이를 도입하자 최근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도 천궁이를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궁에 대해 한국군뿐만 아니라 UAE에도 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이력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대량의 천궁이 도입에 대한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에 천궁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나삼스 NASAMS와 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궁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공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암랍 AMRAA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16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나삼스는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니삼스를 운용하고 있어 천궁이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삼스를 지금 구입하면 인도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미국은 작년 말 추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계약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궁이는 나삼스와 다르게 수출국의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니즈넥스원 관계자는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궁이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탕된 버전이라며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유지 보수와 관련한 사항도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인도 시기와 현지화 등 천궁이의 장점으로 말레이시아가 천궁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궁이를 유일하게 수입한 UAE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대회비였던 LSAM의 방산 수출 자료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산 수출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UAE가 LSAM이 360도 방어 가능 여부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여부, 미국이나 독일 부품 의존에 따른 수입 규제 여부 등 구체적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 수준이 아닌 실제 도입을 상정한 민감한 질문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4등급 요격 체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LSAM 블록 2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LSAM 블록 2는 미국 4등급의 성능으로 실용 요격 바지가 40터부터 100km 수준이고, 최대 고도는 150km로 마하급의 고속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집니다. 방위사업청은 LSAM 블록 2를 활공 단계의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사업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는 마치 서핑보드나 쿨수제비처럼 반복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하여 표적 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 돌입하는 방식으로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KN 계열 신형 미사일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로 한미호 경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미사일이 활공 단계에 진입할 때 요격하는 유도탄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LSAM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이 무기들을 실적 배치했고, 미국도 배치할 예정이고, 우리도 개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 체계 킨자를 발사해 첫 실전 투입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는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초기 개발을 위해 최근 1억 유로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7개국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독일과 스페인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기에 극초음속 무기에 경험이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제외됐다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에서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LSAM 블로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기존 LSA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인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세계 최초의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은 사드와 유사한 역할을 맡을 LSAM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수출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해외 도입국으로는 사우디와 UAE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이 총 11억 3,500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해 돈이 많다는 UAE도 한 개 포대 수량만 구매해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어망을 촘촘하게 쌓으려고 하는데,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 등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용비 또한 굉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 정책 또한 까다로워 도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이 천궁에 이어 LSAM까지 빨리 개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는 구성품 중 레이더만 1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LSAM 레이더는 수천억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며 해외 무기 도입 시 막대한 보수 및 운영유지가 추가로 드는데, LSAM은 사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비용이 듭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아탑에미리트 UAE에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천궁이도 동급 무기인 미국산 패트리엇과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힘을 잃은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산 무기에 질겁한 중동의 부자 국가들이 지금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이 도입한다면 더 큰 재원을 확보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더 뛰어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